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어김없이 돌아온 독서 리뷰데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요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책을 요즘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그 귀인 분들은 포함한 저 지인들한테 요러한 상황이다. 또 어떻게 가고 있다. 또 질문이 오고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가 봐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말하는 거 이렇게 나와. 근데 얘를 못 믿겠어. 하지만 얘기는 재밌어. 막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지능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데, 이 지능이 낮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계속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평소에 좀 많이 읽는 편이고, 그다음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금융시장에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까지 다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양쪽 다 듣고 있죠. 그리고 한국 뉴스뿐만이 아니고 외국 뉴스까지 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이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위한 생각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이창신 님은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번역을 전공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각을 관한 생각 포함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또 이분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네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능에는 허점이 있다. 그리고 그 허점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바로 학습인데, 학습에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군중이 생각하는 어리석음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찾아야 된다라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제일 깜짝 놀란 건 아인슈타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을 굉장히 쳐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몇 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달성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천재라고 말을 하고, 멘사 같은 경우는 IQ 150만 넘어도 멘사 회원이 될 수 있죠. 최근에 다시 IQ가 높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한국에는 IQ가 높은 일명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나라 자체로도 그런 인재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IQ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IQ를 했었을 때도, 검사를 했었을 때도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에선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이래요. 노력하는 것도 탤런트다. 그러니까 IQ처럼 이 노력하는 것도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Q는 처음 한 번을 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거를 지수로 나타낸 건데, 이게 한 번 보고 빠르게 이해는 했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고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세상의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IQ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어리석은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가 죽기 전 25년 동안을 패착에 빠져서 계속 시간을 허비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IQ가 굉장히 높은 천재성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많은 예시로 통해서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능이 무엇인가? 그거는 IQ다. 그리고 IQ가 높은 사람을 모아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정답인가?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정답을 맞춘 다음에 계속 정답일 수가 없다. 근데 자기가 나는 전문성이 높고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야 라고 자가당착에 빠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문성의 장점과 허점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물론 그 부분도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하고 결정에 필요한 도구를 소개해서 지능의 함정을 탈출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고, 증거 기반으로 한 지혜하고 과학을 지향하여서 자기 성찰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과 기사에서 나오는 오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증거 기반의 지혜를 어떻게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를 끌어다가 똑똑한 사람은 왜 배우지 못하는가? 쓴맛을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작했으면 제대로 실행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했으니까, 실행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 세 가지로 단순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편했고요. 그럼 군중의 어리석음하고 지혜를 써서 팀과 조직이 지능의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튼튼한 슈퍼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직을 만들면서 어리석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을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건지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잘못된 가능성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직원은 바로 보고할 거고 조직은 그 직원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잘못 생각해서 더 큰 재앙을 만들지 않도록이요. 두 번째는 단순한 해석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단정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인정받은 지혜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회의를 품는 직원을 포상한다. 그러면 더욱 발전이 있을 거잖아요. 세 번째는 기술적 상황에 민감한다. 팀원들이 꾸준히 소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테니까요. 네 번째는 회복력을 키우는데 힘쓴다. 실수가 발생하면요.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축적하는 게 순서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올린 영상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거를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복원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복원력이 생각보다 우수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금융 그리고 1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복원력이 살짝 떨어진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중산층. 근데 사실 중산층도 굉장히 튼튼한데 문제는 서민이 복원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원력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힘을 말을 하는 건데 이 책에서 역시 회복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영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능의 함정은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내 결정이 틀렸다고 말해줄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어서 발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능의 허점을 탈출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도 의심을 해야 되고 이게 IQ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지혜를 통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확실한 지혜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존의 지혜는 완벽할까라는 의심을 품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문구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33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되는데 100페이지 정도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지능의 함정은 이럴 때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이제 참가자들은 모르는 현상을 한 개 한 개씩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깜짝 테스트를 던졌는데 그들이 안다고 주장했던 원리를 글로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테스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해놓고 정작 조리 있게 설명할 때는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만 나타나. 전공 분야를 넘어선 주제나 좀 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주제에서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피셔가 메타 건망증, 사람들은 현재 이해 수준을 예전에 지식이 최고조였을 때하고 혼동한다.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하는 말일 수 있다. 이 현상을 냉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저 무언가를 안다는 느낌만 줄 뿐이죠. 실제로 모르면서요. 그리고 그게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역효과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 전공 분야를 글로써 설명할 때 애를 먹는다는 거죠. 실제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계속 써먹을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예전에 이거 해봤어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기승전결로 나의 전공을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크게 구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글쎄요, 섬세하고 세세하고 자세하고 구분지어서 완벽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현재 금융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금융을 자세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는 많은 시간은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을 4년 동안 휴학하는 기간까지 5년 동안 배웠는데 그 기간을 더 길게 공부할 생각이기도 하고, 문제는 제가 지금 전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만한 학습을 배워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 지능의 함정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뜨끔하신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